오리올 파울로 감독의 스페인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는 확실한 수작이었습니다. 숨막히게 몰아치는 심리 스릴러의 진수를 보여준 작품이고, 두 사람의 치고받는 언어, 상대의 논리에 허점을 파고들어 숨겨진 진실을 추궁하는 대목에서 자아내는 몰입도는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더 바디에서도 빛났었던 그의 대사는 인비저블 게스트에서 절정에 이르렀죠. 또한 그 밀도 있는 진행의 마지막에 반전을 대놓고 폭로하는 그 대범함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비저블 게스트는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확실한 재미를 안겨주는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짜릿함을 느낀 건 식스센스 이후로 처음이었죠. 그리고 인비저블 게스트가 리메이크 된다는 소식은 일찌감치 들려왔습니다. 더 바디가 이미 사라진 밤으로 리메이크 되었기 때문에 인비저블 게스트 역시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더 바디는 워낙 국내에 적게 알려진 작품이었고 후반부의 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메이크에서 감독이 개입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차치하고 리메이크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을 지닌다는 거죠. 하지만 인비저블 게스트는 비록 10만에 도달하지 못한 작품이지만 입소문이 꽤 있었던 영화였고 구조적으로도 빈틈을 찾기 어려운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고작 5년 만에 리메이크할 정도의 포부가 있었던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우선 작품의 재미에 있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작을 적당히 따라하기만 해도 재미는 보장됩니다. 원작이 인비저블 게스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국 영화 자백이 원작 인비저블 게스트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죠.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더 나아졌고 무엇이 더 큰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는 영화 자백에서 어떤 차이와 변화, 가치를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자백에서 정치적,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내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상상도 했습니다. 보기 좋게 빗나갔지만요. 결국 자백이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첫째는 원작을 얼마나 충실히 표현했는가. 둘째는 배우들의 연기와 연출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셋째는 원작과 달라지는 지점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효용을 가져오는가. 이런 부분을 주목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자백이 원작 인비저블 게스트를 넘어섰는지 혹은 다른 의미로 가치 있는 리메이크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리뷰는 철저히 그런 요소를 파헤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압도적이었던 스페인 영화를 리메이크한 야심작, 늦었지만 박스오피스 1위로 올라선 영화, 소지섭과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만나는 김윤진, 그리고 나나가 활약한 영화 자백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백 같은 영화는 트릭과 반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반전을 알고 나면 영화의 재미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영화를 보실 분들은 먼저 영화관에 다녀오신 후에 리뷰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은 어디서나 두각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죠.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진실은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언제나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망각에 의해서 묻히거나 잊힙니다. 그렇기에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람은 한 자루의 송곳처럼 뾰족해야만 합니다. 필요하면 진실을 감추고 있는 허위의 벽에 구멍을 내고 긁어내야 할 테니까요. 영화는 재미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 영화가 재미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리메이크가 아니었다면 당장 추천하는 영상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인비저블 게스트에 반했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나 다시 본 영화이건만 제 마음은 마치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처럼 설레더군요. 특히 원작의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재미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역시 소지섭이 연기한 유민호입니다. 성공한 IT 회사의 대표인 그는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당해 호텔로 이동합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보니 내연 여인 김세희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세희는 나나가 연기했죠.
민호는 불안을 넘어 불길한 예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세이와 함께 일단 이 호텔에서 나가려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에 의해 습격을 당해 혼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놀랍게도 세이는 살해당한 상태. 그리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호텔방은 완전한 밀실, 침입자가 온 흔적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민호가 용의자로 몰리게 되죠. 이제 민호는 최강의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하고 유죄도 무죄로 만든다는 승률 100%의 변호사 양신혜가 민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실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신혜가 민호에게 제안하는 방식은 바로 완벽한 진술. 그 완벽한 진술을 위해서는 그날 있었던 일과 관련한 모든 조각을 다 모아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진실이 감춰둔 얼굴을 드러낼 테니까요. 민호가 숨기는 것, 신혜가 찾으려는 것, 그리고 죽은 세희가 남긴 것. 이 영화 최대의 미덕인 진실 게임은 온전한 모습 그대로 살아납니다. 원작과 다른 면은 초반부터도 나옵니다. 양신의 변호사가 원작과는 달리 승률 100%라든지 유죄도 무죄로 만든다든지 혹은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식의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민호의 친구인 장 변호사가 강력히 추천한 양반 정도로 나오죠. 사소한 부분이지만요. 스토리라인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인비저블 게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면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밀실에서의 트릭, 변호사가 의뢰인을 압박하는 방식이며 검찰에서 이미 증인을 확보했다는 식의 블러핑을 치는 것부터 중반부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닮았습니다. 특히 실종 전단지를 가져와서 눈앞에 들이대는 장면부터 불의의 사고와 이번 살인사건을 연결짓는 부분의 논리적 구조나 전개 방식은 원작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 영화는 아주 멋지게 흘러갑니다. 원작의 힘이죠. 그렇게 원작과 같은 부분을 하나씩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양신의 변호사는 가짜였습니다. 양신의 변호사는 실제 양신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인 가짜였습니다. 그 정체는 유민호가 몇 달 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피해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를 돕는 인물인 한영석은 그 남편이고요.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복수라는 점을 영화는 확실히 합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원작과 같습니다. 유민호의 죄도 같아요. 유민호는 모든 것을 세이의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세이와의 관계에 집착하고 있던 것도 유민호였고 사고를 낸 것도 유민호였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힌트가 나오죠. 경찰을 찾아간 한영석이 그 여자가 운전하던 차가 아니다, 시트를 조절하더라 하는 대목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민호가 운전했기에 세이로서는 시트를 조절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한영석과 움직일 때는 한영석의 차를 탔으니까요. 그리고 세이를 죽인 것도 유민호, 한영석의 아들을 살해하고 호수의 차를 밀어넣은 것도 유민호입니다. 세이를 죽인 것은 세이를 죽여서 그 입을 틀어막을 목적이었죠. 다만 영화는 중반 이후부터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원작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부분은 바로 양신의, 아니 이희정 때문입니다. 이희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 그리고 각색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단 원작을 살펴보면 원작은 마지막 반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원작의 살인자 포지션인 아드리아는 원작의 변호사 버지니아의 정체를 끝내 알아내지 못합니다. 비록 버지니아를 궁지에 몰기도 하고 그녀의 거짓말이나 혹은 감정적 동요를 이끌어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이 두뇌 대결로 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뿐 버지니아가 사실은 자기가 죽인 청년의 어머니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지니아가 수임을 하기로 하고 밖으로 천천히 나가 엘리베이터에 탈 때 아드리아는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자신의 가슴 주머니에 넣은 펜에 잉크가 터지고 자신이 짚어준 호수의 위치며 그 모든 것이 수상합니다. 펜에는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버지니아가 가져온 모든 서류는 아래가 다 백지였습니다. 써놓은 정보들도 엉터리. 그리고 마침내 버지니아는 정체를 드러냅니다. 바로 그 장면까지 속았다면 관객은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반전의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얼굴에 붙여놓은 인피면구를 뜯어내는 순간에는 전율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반전과 여운을 남기고 영화는 끝납니다.
하지만 자백은 다릅니다. 자백은 영화의 중반에 스스로 그 모든 반전을 폭로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김윤진은 양신의 변호사의 흉내를 낼 뿐 양신의 변호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인피명고를 쓴다거나 혹은 가발을 쓰는 식의 일종의 변신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윤진은 그냥 김윤진의 얼굴 그대로 연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요소가 달라집니다. 원작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호텔에 있었고 실제로 모든 일을 같이 수행했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에는 그냥 호텔 직원에 불과하고 양신의 변호사의 정체 또한 쉽게 유민호에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굳이 양신의처럼 변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전의 힘은 떨어집니다. 저는 자백에서 양신의 변호사의 정체가 이희정이었다는 것이 폭로되는 순간 그 심심함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김 빠진 콜라를 그것도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마시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반전과 전율이라는 측면에서 자백은 인비저블 게스트를 결코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비저블 게스트의 가장 훌륭한 지점이라 할 수 있는 반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하는 지점이죠. 일단 저는 이러한 각색을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런 각색은 필요하죠. 원작에 머무는, 원작의 카피에 불과한 작품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원작을 넘어서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각색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칭찬받아야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고 해서 그 노력의 결과까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과연 각색의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반전이라는 날카로운 창끝을 포기한 만큼 후반부는 흥미진진하게 흘러갑니다. 특히 양신의 변호사가 유민호에게 정체를 들키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감정을 못 이겨서 허점을 드러내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배우 김윤진은 인터뷰에서 양신의 냉혹하고 우아한 복수가 좋았다고 말했지만 원작의 버지니아는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놀라울 정도로 우아합니다. 다만 양신에는 버지니아보다 더 어머니에 가깝습니다. 버지니아가 냉철한 복수기 그 자체라면 양신에는 아직 어머니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 복수기입니다. 차이는 생기죠. 이러한 양신의, 아니 이희정의 변화, 원작에 비하면 많이 약해지고 감정적으로 변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 하고 생각해보면 저는 여기까지는 취향의 영역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나친 감상주의를 싫어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작과 다른 해석을 했고 양신에는 장르적으로는 좀 능력이 부족한 캐릭터가 되었지만 인간적으로는 훨씬 공감 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버지니아의 편이지만 이런 양신에도 나쁘지는 않죠. 도망치려는 찰나에 자동차의 바퀴가 헛돌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죠. 후린 구동의 단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벤츠 S500인데 뽑을 때 왜 포매틱으로 뽑지 않았던가를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 상황에서의 긴장감은 고조됩니다. 도망갈 수 있었던 순간에 다시 한번 살인자의 집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 그리고 유민호는 실수하지 않죠. 그는 양신의 변호사를, 아니 이희정을 쓰러뜨리고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유민호가 선택한 것은 자해, 이희정을 살인미수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수단이었죠. 그리고 이희정에 의해 역류되어 있었던 진짜 양신애가 나타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희정이 마지막 수를 놓으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이희정은 유민호의 집에서 유민호가 좋아하는 호수의 풍경을 보았고 영화 초반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도구인 렌치를 찾기 위해 어딘가를 다녀왔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희정은 그 결과를 토대로 실종된 아들과 차량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모든 것이 일단락됩니다. 후반의 진행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후반의 진행은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닙니다. 하나는 무척 설명적이라는 건 다른 하나는 무척 감성적이라는 겁니다. 원작을 생각해 봅시다. 원작은 버지니아가 정체를 밝히면서 끝나요. 아드리아는 자신이 죽인 사람의 부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그걸 토대로 사건이 끝나겠죠. 그 과정에서 아드리안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경찰과의 문제도 있겠지만 원작은 그 지리한 과정을 포기했습니다. 반전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백은 마치 인비저블 게스트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후속작 같다는 인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리수도 많이 나옵니다. 양신의 변호사의 역할이 늘어났다는 것은 좋지만 그 정도입니다.
유민호가 병원으로 호송되다가 갑자기 체포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이 부족해지죠. 이희정이 유민호의 별장에서 그 사진을 보고서 호수를 특정해내는 것은 이희정이 그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는 한데, 유민호가 사진에 찍어놓은 그 호수와 자동차와 시체를 유기한 곳의 위치를 동일시하는 것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 유민호의 입장에서는 아는 호수니까 저기로 버리자고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이곳은 내가 자주 왔던 곳이니 모르는 호수로 가자고 판단할 근거도 충분하니까요. 즉 이희정은 그 호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비약을 거쳐서 추리해야 하고, 그렇다면 이희정은 마지막에 확신이 아니라 도박을 거는 심정으로 호수의 위치를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희정은 진짜 양신에게 마치 다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 의뢰를 맡지 말라는 충고까지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희정이 유민호에게 호수의 위치에 대해 한번 의심해서 그를 흔들고 자신의 추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요. 다음은 감성적인 연출입니다. 개인적으로 설원처럼 보이는 이 산속 호수에서 자동차를 꺼내는 장면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론으로 보여주는 부감도, 자동차를 꺼낼 때의 카타르시스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기 흐르는 감정은 완전히 한국 영화의 그것입니다. 악인은 처벌받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는 우리네 감성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장면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후반부가 사족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족이라면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저는 이 영화를 높게 평가합니다. 비록 원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정도면 준수하죠. 다만 그래서 바꾼 결말이 원작을 넘어설 정도의 차이를 보였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고개를 저을 겁니다. 이 정도 결말을 위해서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버리기에는 원작의 버지니아가 가진 에너지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배우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연출은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김윤진과 소지섭이 처음에 나누는 대화들은 어색했다고 생각해요. 영화 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김윤진은 특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희정은 변호사도 아니고 단지 복수심 하나만을 가지고 양신의 흉내를 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사하는 언어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죠. 어말어미를 해요체로 전부 쓰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독특하기도 합니다. 이랬어요, 있어요, 그래요. 같은 표현을 계속 쓰는데 김윤진의 묘한 억양과 음색이 어울리면서 개성적인 맛이 난다고 할까요? 반면에 소지섭의 초반 어색함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반 이후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부터는 소지섭의 연기력이 불꽃을 뿜어내는데 그 전은 확실히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나나입니다. 저는 나나의 연기를 보면서 감탄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꿈같은 영화에 나오던 나나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일취월장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에서 최고의 연기를 내내 보여준 사람은 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억양의 자연스러움, 캐릭터 변화에서 나오는 갭, 동작과 대사 처리 등이 거의 완벽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로 단기간에 연기가 급상승하는 예를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였든 자연스럽게든 아무튼 나나의 연기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유튜버로 리뷰를 시작한 지 5년 동안, 그리고 영화 칼럼니스트로 데뷔한 지 3년이 되는 시간 동안 쓰지 않았을 겁니다. 나나에게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나나를 천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마 머리가 아주 좋은 배우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방법이 없죠. 다만 그렇기에 걱정이 됩니다. 때로 너무나 큰 재능을 지닌 사람들은 간혹 그 재능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어떨 때는 재능이 집어삼키기도 하니까요. 타인과 전혀 다른 재능을 타고 태어난다는 건 그만큼 외롭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저는 그 재능을 연기 재능으로 한정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돌로 시작해서 배우로 변신하고 또 단기간에 이런 성취를 보이는 사람이 흔치 않은 만큼 더 특별하게 보입니다. 물론 저의 이런 우려는 그저 뭘 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기우에 지나지 않겠지만요. 영화 자백은 좋은 작품입니다. 보러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괜찮은 작품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인비저블 게스트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만약 두 작품 중 무엇을 봐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여전히 인비저블 게스트입니다. 영화 자백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인비저블 게스트는
8점이었죠.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